자,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심 탈레브에 대한 원고를 다 썼기 때문에 나심 탈레브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비트코이너들이 반드시 넘어서야 될 그런 중요한 사고 실험을 나심 탈레브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심 탈레브는 자산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배당을 주는 유가증권, 그 다음에 오랫동안 우리 인간들의 머릿속에 집단적으로 각인되었던 가치 있는 귀금속, 배당은 주지 않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존재했고 또 산업적 용도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거래에서 사용하는 법정화폐, 현찰,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도 사용하죠, 현찰을. 뭐 그것이 먼 미래는 아니지만요. 이 세 가지 중에 비트코인은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이 세 가지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낯설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채굴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는 금이 귀금속이지만 금이라는 귀금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계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식이나 유가증권도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죠. 그러나 그러니까 금은 이제 좋은 금고만 있으면 이제 보관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보관하려면 채굴이라는 엄청난 시스템이 동원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채굴이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경제학 원리를 알면 이제 대충 추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칼럼에다가 자세히 썼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루에 900개의 비트코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3만 달러라는 가격을 유지하려면 누군가가 3만 달러를 주고 그 900개를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사고 훈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채굴자들이 900개를 전부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가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장기 보유했던 그 비트코인을 지금 내놔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채굴자들은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전기료도 내야 되고 기계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 임금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은 생산된 비트코인을 바로 시장에 그 시장 가격으로 팔아서 비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딱 한 명의 채굴자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900 곱하기 3만 달러 하면 하루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냐면은 2,7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2,700만 달러는 뭐 3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300억 원의 순 자금 유입이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그래야 3만 달러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침체기 때는 가격이 계속 완만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발행이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금이 순 유입이 없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자전적인 거래고요. 생태계 전체적으로 보면 사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생태계 바깥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투자자가 더 추가로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머글들이 딱 비트코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들고 들어오든가 이게 하루에 300억 원씩 들어와야 비트코인이 지금 3만 달러를 유지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300억 원이 전부 채굴자들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저한테 그 질문을 다신 분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 텐데 비트코인을 사면 도대체 어디로 그 돈이 가는 거냐? 바로 전기료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살 때마다 제가 이디오피아의 르네상스 댐이 지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 뭐냐면 전기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에 그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단순화하는 것이 가장 모형이 심플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지금 이 3만 달러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하루 300억 원의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나심 탈레브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구구절절 쓰진 않았는데 나심 탈레브의 그 현란한 언어로 썼는데 제가 이 모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영원히 계속 오를 거라고 믿진 않으시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배리어가 있겠죠. 그걸 나심 탈레브는 업서빙 배리어라고 그러는데 계속 오르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미래 어느 시점이 있어요. 그 미래 시점에서 그 당시 그때 이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아 이걸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그러면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 그럼 왜 갖고 있죠, 비트코인을? 왜 소유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당도 없죠. 그 다음에 가격은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런 거래 수단이라거나 뭐 의미 없죠. 그리고 금이나 은처럼 산업적 용도 뭐 목걸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도체에 들어간다 이런 용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가격이 더 올라갈 거를 예상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는 어떤 미래 시점이에요. 그걸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알아요. 그럼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겠죠.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버리진 않겠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하루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순유입이 돼야지만 돌아가는 그 채굴기 비즈니스가 이제 위기를 치닫게 돼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속 비트코인은 발행이 되니까 그걸 이제 팔죠. 그걸 파니까 비트코인의 모든 가격이 조금씩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연쇄적이죠. 채굴자들이 도산을 합니다.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시스템이 허약해져요. 시스템이 허약해진 걸 알고 비트코인에 대한 또 미래가 암담해지니까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떨어지고 또 계속 발행되니까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외부로부터 자본의 순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서로 악순환에 돌아가죠. 그래서 채굴자들이 전부 이제 도산하게 돼서 결국은 믿어지지 않지만 $1,000, $100, $10, $1. 그래서 이제 유의미한 채굴 파워가 안 나오면 이제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그 당시 이제 잔반 처리를 한다고 정부가 그냥 뭉개버리고 $0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0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설명했던 그 0에서 $1를 힘겹게 넘었던 것을 결국은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다시 돌아서 다시 $0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나심 탈레브의 사고 실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합리적이죠, 그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 기대 안 되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멈출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언젠가는 멈출 텐데 거기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를 미래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투자가 안 되면 이렇게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나심 탈레브는 인류가 이렇게 유지하는 비용을 많이 들어간 이런 자산 보관 시스템을 유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일단 이더리움 진영이 왜 이렇게 환영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이더리움 진영은 이제 POS라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 메인트넌스에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은 어제도 설명했지만 배당도 주죠. 그리고 이더리움 주창자들의 말을 100% 이렇게 바이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쓸모 있는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뭐 디파이나 NFT 그리고 향후에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나심 탈레브의 이 논문을 사실은 이더리움이라고 치안해서 읽으면 완벽한 이더리움 2.0 옹호 논리입니다. 뭐 저는 음모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더리움 진영하고 나심 탈레브가 어떤 그런 짱을 먹었다는 얘기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계속 식자들이 비트코인은 문제가 있고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어떤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흐름이냐면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현상이 중요하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혁명이 중요하냐라는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그런 대립항이 아니고요. 이 비트코인이 딱 세상에 나오고 얼마 안 돼서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은 안 좋지만 블록체인은 좋은 거야 하고 그걸 매스미디어가 비트코인은 안 좋지만 블록체인은 좋은 거야. 그거 이제 한국까지 와가지고 2017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코인은 안 되고 블록체인은 오케이 이렇게까지 갔었죠. 일종의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이제 사고로까지 자리 잡았는데 그거의 이제 연속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다시 한번 돌려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이너예요. 지금 저도 비트코이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에 이제 감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의 마지막으로 넘어서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이 논리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 다음에는 뭐밖에 없냐면 비트코인이 영원히 오를 것이냐, 비트코인이 0으로 갈 것이냐, 둘 다 비현실적이죠. 근데 그게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젓가락이 떨어지세요? 여러분 솔직히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비트코인이 영원히 오를 거에 젓가락이 떨어지세요?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영원히 오르지 않아? 그러면 이제 제로가 돼. 이거에 떨어지세요. 나심 탈레브는 이제 굉장히 사고 훈련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확장을 하죠. 미래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럼 비트코인은 배당을 주는 자산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귀금속도 아니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져서 결국은 영원이 돼. 그러면 미래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 영원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각성하는 순간 지금 영원이 된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050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2050년도에. 그러면 2055년도에 비트코인이 영원이 돼요. 그걸 우리가 지금 알아. 2021년도에. 2022년쯤 안다고 생각해 보죠. 내년쯤에. 그러면 내년에 영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미래 어느 시점에 영원이 될 걸 내가 여기 쓸 리가 없잖아요. 대안들 많은데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채권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 뭐 이런 설득력 있는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에다가 투자하지 왜 비트코인에 하겠어요. 어차피 30년, 40년 있다가 영원이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매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영원이 된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흐름은 이게 논리적인 흐름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논리적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남는 건 이거예요. 비트코인 영원히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제로가 될 것이냐. 그죠? 자, 그 미래의 그 어느 시점 이제 임계치에 도달한 어느 시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환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오태민이 과거에 사고 실험을 해서 이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책도 쓰고. 네. 그 정도는 예, 신뢰가 있어야죠. 이런 것도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나심 탈레브 논문을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나 여태까지 영상 30개 찍었는데 오늘 사과 방송하고 여러분 나심 탈레브 논리를 제가 검토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나심 탈레브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설득당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영상은 제가 오늘부터 다 삭제하고 튈 거고요. 제 책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골동품으로 가지고 계세요. 세상에 옛날에 손자들한테 옛날에 이런 미친놈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실 용으로 저는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 죄송합니다. 나심 탈레브 만세 뭐 제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적 양심이 있다면 믿으시겠지만 저한테 논리가 있습니다. 역시 저 사람 비트코인이 영원히 오를 거라는 걸 믿는 또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비트코인 영원히 오르든지 아니면 영원이 되든지는 이제 아시겠죠. 이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넘어서지 못했으면 여기 지적으로 솔직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직관과 상식을 버리고 논리를 따라서 이걸 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비트코이너가 아닌 거예요. 그냥 속고 계신 거죠. 제 글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태민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나심 탈레브의 논리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제 논리를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비트코이너들은 탈레브가 제시한 확장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가격 상승의 한계점에 다다른 미래의 투자자들이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데도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싶어 할까? 만약 그들이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데도 비트코인을 추가로 소유하고자 한다면 추가로 생산되는 비트코인이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며 채굴자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탈레브의 논리를 검토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바로 비트코인 생태계는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자원의 유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치를 생태계 외부로 돌려주는가의 문제이다. 탈레브는 비트코인이 어떤 형태의 자산과도 비슷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열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생태계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일은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가정한 후 논리를 전개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생태계가 성장한 이유는 미래의 가치를 생산할 것이라는 환상 때문이며 이 환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받고 있는 셈이다. 네,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저의 논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배당도 없고 가격도 불안정하고 금처럼 역사성도 없으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자 할까? 만약 미래의 그 시점에 세상이 이상적인 상태라면 비트코인을 소유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래 역시도 지금처럼
세상은 이상적인 상태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가정하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때에도 어떤 가장들은 전쟁이 벌어진 조국으로부터 가족들을 외국으로 탈출시키기 위해서 국경 경비대가 빼앗을 수 없는 자산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어떤 소비자에게 또 외국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어떤 생산자는 금융망으로 송금을 받을 경우 송금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서 비트코인으로 받으려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전력 회사는 남는 전기를 활용해서 발전 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걸 알면서도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도 있다. 전기를 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기 때문이다. 즉, 탈레브의 가정과는 달리 가격이 더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의 수요는 유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수요가 지탱될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논박했습니다. 그 탈레브가 말한 임계점, 상승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도대체 이 자산이 배당도 안 주고 현금도 안 되고 금도 아닌데 계속 수요가 있겠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채굴이 붕괴된다는 건데 저는 그 상황에서 탈레브의 논리를 받아서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왜? 세상은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국경을 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금융망의 그 갈취적인 그런 그 수수료를 떼이지 않기 위해서 국가죠, 국가. 그 국가가 이제 그렇게 이제 외국 돈하고 바꿀 때 떼어버리는 거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발전소 소장들이 남는 전기를 가지고 비트코인이 내일 폭락할 걸 알면서도 오늘 전기를 가지고 채굴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채굴이 돼요. 왜냐하면 전기가 버리는 것보다 나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죠. 예, 채굴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어제 창호지 한 장이라 그랬잖아요. 탈레브하고 오테민의 사고 실험이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2014년도 5년도에 젓가락이 탈레브처럼 이건 영원되지, 이게 영원히 이게 계속 가격이 오르겠어라고 갈 수 있는데 저는 그 창호지에서 젓가락이 이쪽으로 떨어진 거죠. 네,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논리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죠?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 남은 이제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상적이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발명되었다. 자산으로서 수많은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이상과는 먼 상태에 직면한 개인과 기업들에게는 비트코인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 이유다.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환상이 지속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비트코인에 알려지지 않았던 효용들까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토록 이상적이지 않은 세상이라면 비트코인이 맞이하게 될 진짜 미래는 비트코인이 너무 적어서 모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이다. 즉 탈레브가 전제한 절대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한계 상황이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탈레브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비트코인의 궁극적인 미래를 논한 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무지는 비트코인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바로 이 세상 그 자체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칼럼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실리기로 했어요. 이번 주 칼럼 맡으신 분이 좀 힘들으셨는데 어저께 제 전화를 받은 기자님이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럼 제가 공부했으니까 제가 쓰겠다 해서 일주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쯤 나오고요. 뭐 나오면 제가 그 링크를 뭐 유튜브 여기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뭐 댓글 달아달라는 거 아니고요. 댓글 한번 보십시오. 댓글 재밌습니다. 유튜브하고는 분위기 완전 다르고요. 일반인들이 이제 제 글 이렇게 하락장이니까 제 글을 또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뭐 조롱을 또 저는 뭐 봅니다. 머글들이 어디까지 왔나. 또 사기가 올라갔겠죠. 이제 비트코인 3만 달러 무너졌으니까. 네.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제가 비트코인 강의했다는 책을 같이 작업하신 우리 그림 작가님이 이제 지방에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제 원고를 들고 가서 열흘 동안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매일 이제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신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뭐 저랑 상의해 가면서 이제 그리셨는데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린 게 제가 기억하는 이제 장면은 뭐냐면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 이 세상은 언젠가 어느 나라에서건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들은 자기 가족을
외국으로 보내놓고 자기는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좀 내 가족이라도 좀 외국에 안전한 외국으로 보내고 싶어 한다. 근데 국경을 넘을 때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외화 반출을 차단하는 거다. 그리고 금을 가지고 나가다가는 몸에 지니고 나가다간 다 걸린다. 그때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무엇을 들려서 내보낼 것이냐. 제가 이 이야기를 2014년도 4월에 합니다. 무엇을 들려서 내보낼 것이냐. 나는 반드시 비트코인을 발견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 용도로 발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이제 가장이시니까 눈빛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난번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꽂힌 분처럼 이분은 이제 그렇구나. 시리아 내전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신 거죠. 그래서 복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몽상가인가요? 비트코인이 영원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핏 보기에는 몽상가고 비트코인이 영원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핏 보면 현실주의자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맥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세계관 속에 있습니다. 현실은요, 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미친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국민들을 일거의 거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런 일은 돌아가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느 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어디를 가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이 풍부한 동아줄 같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폐하고 비교하면서 비트코인도 전쟁이나 지진 같은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못 버틴다. 그때는 생수나 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폐쇄된 사회의 붕괴를 가정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 다행스럽게도 폐쇄된 사회의 모형이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이렇게 재앙을 맞더라도 어느 지역은 멀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앙을 맞이한 사회의 개인한테 필요한 것은 멀쩡한 사회하고 이어지는 끈입니다. 멀쩡한 사회하고 이어지는 이 끈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어요. 이게 멀쩡한 사회하고 연결되는 끈이 이게 언어일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소통일 수도 있고 신뢰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건 폐쇄된 사회가 붕괴되었을 때 그 개인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멀쩡한 사회하고의 어떤 끈입니다. 그 사회를 구해줄 수는 없어요. 이 개인을 구해줄 수 있죠. 이 끈이 구해줄 수 있는데 이 폐쇄된 사회의 리더들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끈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이 끈들을 다 자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끈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더 빨리 그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에 빠진 사회의 정부나 세력가가 끊을 수 없는 끈이 있는 거죠. 그 끊을 수 없는 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그 사람들이 잡으면 그 사회만 나가서면 바로 그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본인은 아니더라도 본인의 가족이라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극심한 인플레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비트코인은 어떤 돈보다 마음의 평화를 주는 돈이고요. 전쟁 상태에 있는 가장에게 비트코인은 가족을 국경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심 탈레브가 전제한 세계는 몽환적입니다. 오태민이 전제한 세계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에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는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